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억할 세 가지 알파경제의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삼성전자 바이 더 딥이라고 돼 있는데 뭐 저가 매수 하락을 기회로 보통은 이렇게 해석하는 주식 투자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 후반의 탄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침에요. 개장도 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때 포인트 두 가지 주셨죠. 오늘 선물 쪽에서 미결자 약정 증가하면서 뭐 지수의 방향성 보자. 두 번째로 삼성전자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상당히 급등합니다. 어떤 의미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그럼 선물 시장 먼저 잠깐 점검하고 갈까요? 아침에 이제 초반에 시가 흐름이 어떻게 결정나는지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미결작정이 한 10,000계약 정도 늘어나면서 올렸던 반등이 어제 이제 급락하면서 뭐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자리로 돌리면서 미결작정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의 미결작정의 방향성과 힘의 상승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고점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양상입니다. 다만 미결작정에 계속 급증하면서 방향성의 연속성을 좀 더 부여하고 있는, 즉 신규 포지션이 매수 쪽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걸 이제 외국인이 견인하고 있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 현물 매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현물 매수는 아직은 뭐 그동안 판 양에 비하면 너무 미약해서 뭐 이게 사고 있는 것이냐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한 이틀 전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 주체들의 매도 공백이 생긴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은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죠. 뭐 펀더멘탈적인 부진들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차트로만 보면 외국인 매도 강도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면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뭐 기관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이긴 합니다만 매도를 주도한 것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강도가 강해졌던 7월은 좀 버티는 모습이었다가 8월, 9월, 10월에는 거의 뭐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고요. 11월부터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멈추기 시작한 건 12월 들어서 매도의 압력이 좀 많이 둔화된 그런 양상. 이때부터 소위 연기금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지금 1월 들어서는 순매수로 반전되어 있는 양상이에요. 외국인 매수는. 뭐 기관들은 뭐 프로그램 때문에 약간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1월 들어서는 확실하게 뭔가 좀 방향성을 바꾸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복원 자체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호재들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악재가 더 있을까? 과연 삼성전자의 실적은 예전처럼 적자로 돌아설 정도까지 급격하게 악화되나? 아니면 이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회복 시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질문을 던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 매물이 멈추면서 외국인이 이렇게 소폭 사주기만 해도 매도 공백에 따른 자율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될 건 엄청 많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시장의 선택, 주요 수급의 선택은 악재가 추가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이제 공격적인 매도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율 반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자율 반등의 한계는 뭐 뻔하다. 아무리 많이 올라야 6만 원대를 지금 뭐 강하게 돌파하기는 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만 원 진입한다면 아마 상승폭이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하이닉스도 20만 원을 넘지 못한 것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대거 보강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은 박살나면서 한국 증시는 뭐 잘 버티는 그런 양상이 전개된다든지 반대로 한국 증시는 급등하는데 뭐 미국 증시는 뭐 급락하는 양상으로 미국에 갔던 돈이 대거 떠나서 우리나라로 뭐 돌아오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뭐 6만 원대에 진입하게 되면 뭐 상승폭은 눈에 띄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이 뭐 펀더멘탈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직까지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멀었는데 주가는 펀더멘탈의 회복을 확인하기 이전에 긍정적인 모멘텀만 보고도 반등은 할 수 있겠죠. 근데 1차적인 반등의 한계는 제가 보기엔 6만 원권 진입과 더불어 바로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IT 전략에 있어서는 저희 뭐 아침 개장할 때도 SK 하이닉스 향이 좀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그럼? 네, 지금 뭐 실적으로 보나 밸류로 보나 그 어떤 측면으로 봐도 하이닉스의 우수성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제가 보고 있는 이 IT 업계의 가장 큰 위험 신호는 엔비디아의 실축 가능성입니다.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 설계해서 넘겨주면 그걸 만들 뿐이죠.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 넘어오면서부터 주가가 정체되면서 나타난 가장 빅 이슈는 뭡니까? TSMC와의 불협화음이란 말이죠. 근데 불협화음이 왜 났을까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 엔비디아 입장에서 엄청 답답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설계해서 줬는데 왜 못 만들지? 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실제로 GPU로 넘어간 것은 이 로직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인텔식의 x86 기반의 딥하게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풀어내는 형태, 대규모의 데이터를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풀어내는 그런 형태가 지금의 이 체계, AI 체계에는 어울리지가 않고 간단한 산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십 개, 수백 개를 동시에 풀어내는 그런 전략 자체가 유효해서 과거에 이제 그래픽에 쓰이던 GPU가 대세로 떠오른 건 맞죠.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일반 연산으로도 일정 부분 돌아가야 되는, 추론으로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 서비스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메타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 뭐 지금 브로드컴과 연결을 맺고 GPU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맺어서 더 빠른 연산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자기들 목적에 맞는 NPU들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엔비디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뭐 블랙엘 같은 경우가 지금 나타나게 된 또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메모리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 공정을 하나 높이는 게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HBM이라고 하는 쌓는 방식으로 변경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쌓는 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지금 하이닉스가 계속 이 쌓는 단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것을 처리해주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또 네트워크의 속도를 강화하는 그 정도의 문제에서 만약에 TSMC가 이걸 해결 못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보기엔 올해는 엔비디아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생각대로 판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텐스토렌트 같은 그런 회사들이 짐 켈러의 회사가 튀어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드한 그런 하드웨어를 가지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뭐 짐 켈러가 만든 조금은 소박한 어떤 그런 하드웨어만으로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된다면 엔비디아의 이 독점력이나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둔화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심축이 만약에 브로드컴으로 간다면 그로 인한 효과도 엔비디아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 쪽에 있어서의 최대 리스크는 결국 엔비디아와 묶여가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올 한해 엔비디아가 한 축만 실수를 해도 한 발만 실수를 해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SK 하이닉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SK 하이닉스 향에 무게를 두지만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헛발질하기 시작하고 엔비디아에 그동안 올인했던 SK 하이닉스도 그런 같이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추이를 보면서 SK 하이닉스나 관련주의 투자 전략을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제가 설레발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네. 공장을 추가적으로 늘렸죠. 저 지금 딱 한미반도체 주가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늘렸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그 무슨 얘기가 진순왕 입에서 어제 나왔냐면 삼성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SK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제 그 HBM 붙이는 방식이라면 여러 개를 쌓아놓고 붙이는 방식이라면 삼성전자는 하나씩 접합하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죠. 네. 만약에 이 방법이 틀렸을 때 삼성전자가 결국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결국은 한미반도체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나? 그게 TC 본딩 뭐 이런 얘기잖아요. 붙이는 방식. 그렇죠. 칩을 이제 붙이는 방식에 있어서 하이닉스는 한 번에 붙이는 방식,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하나씩 붙이는 방식으로 그동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추진해 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HBM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는 TSM 방식을 우리가 쓸 수도 있다. TSMC 방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TS 방식이
TSMC 방식이 뭡니까? SK하이닉스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방식이라고 얘기하기 싫은 거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TSMC 방식을 따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한미반도체의 증설과 같이 돌아가는 그런 얘기라면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물론 이거 뭐 제 설레발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공교롭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작년과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선전해 줄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여기 한미반도체에서의 입지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한미반도체는 14% 급등 중입니다. 이 싱가포르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장 짓는데 거기에 이 한미반도체 회장이 참석했다. 마이크론도 요즘에 폼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쪽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조선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 내에서도 신고가 종목이 3개 있습니다. 한화엔진이 선박용 엔진 수주 소식에 급등하면서 신고가고요. 한화오션도 신고가 쓰고 있고 HJ중공업도 그 오름세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반도체다, 바이오다, 연초에 이슈가 많다 보니까 조선이 자리를 뺏길까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조선에 대해서는 실적이 제일 변할 것 같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트럼프 당선되는 즈음부터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표주로서는 HD현대중공업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주가는 괜찮은데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면 작년 연말부터 기관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종목군들이 굉장히 두껍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업 빅3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탱커 벌커를 만드는 지금 HD 현대미포조선도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중공업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선기자재 전반적으로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맞아요. 지금 동성화이텍을 포함한 소위 이제 이런 종목군들도 오르고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만 성광밴드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꽤 강세였고 신고가 흐름을 계속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고 오늘은 또 엔진 관련주의 긍정적 소식이 나오면서 이쪽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주가 이탈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의 이탈은 일정 부분 나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현재 이 산업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상반기 내까지는 이들 업종은 최소한 버리거나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대표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당연히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HD 계열 종목군들, 현대중공업을 저는 당연히 대표주라고 보는데 이 밸류 기준에서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지금 혼자 PBR 3배에 있기 때문에 네. 마진율이 어느 정도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마진율이 올라온다고 해서 갑자기 수십 %의 마진율로 올라갈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PBR은 벌써 3배, PR 기준으로도 꽤 높은 수준이어서 이 종목은 이제 더 신규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현재 성광밴드라든지 그다음에 HD 현대 쪽에 엔진을 만들고 있는 엔진 솔루션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그 미국의 에너지 쪽의 전반적인 플랜트, 해양 플랜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가스 플랜트 이런 것들의 호조와 더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 기자재 그리고 가스 플랜트 쪽까지 굳이 일찍 뛰어내릴 필요는 없다.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장 움직임이 활발하죠. 이 가운데서 셀트리온 그동안은 상당히 좀 무겁게 움직였는데 오늘장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 강보합권 정도 0.5% 장중에 한 1% 2% 정도 올랐는데 지금은 약간 윗꼬리가 달리긴 합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좀 봐주시죠. 네, 제약바이오가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이미 모멘텀을 다 노출해 있는 종목군들은 올해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 수급도 약간은 좀 꼬여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최대 그 컨퍼런스 행사를 앞두고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유한양행. 유한양행 오늘 재료가 나왔죠. 그래서 이 렉나자의 병행 효과가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오늘 뉴스로 나오면서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보다는 비교적 대형주 쪽
뭐 대형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뭐 그렇게 아직 시총이 높진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유가증권 시장의 제약주 쪽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고,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정도가 눈에 띄는 부분일 뿐, 작년에 역전의 용사였던 리가켄바이오와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흔들리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올해 좀 신규 모멘텀이 더해지는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긍정적 재료가 연말에 뭐 지속적으로 있었죠. 뭐 자사주 더 산다. 그다음에 일본에서 뭐 허주마의 뭐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뭐 점유율이 더 넓어졌다라고 했지만,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램시마 SC의 미국 진출을 통한 급격한 매출 상승을 기대했는데 이게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죠. 물론 급격하게 올라오곤 있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안 올라오다 보니까 셀트리온은 기대를 조금 가졌다가 최근에는 수급도 뭐 비교적 빠지는 모습이고, 뭐 주가도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굳이 이제 전체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는 건, 셀트리온이 이번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이 회사가 기존의 알테오젠과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었던 ADC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전망, 네. 이런 것들을 이번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는 거죠. 뭐 이게 얼마나 의미를 가질지는 좀 더 내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쟁사로 꼽히는 종목군들의 약세에서 셀트리온이 뭐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본금 규모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이 상황에 또 자회사를 또 만드는 것 아니냐, 뭐 세 개 회사 합친다더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서정진 회장이 분명히 욕먹을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CDMO 쪽으로 진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셀트리온도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바이오시밀러를 굉장히 잘 만드는 업체죠. 그러면 지금 해외 여러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바이오 신약들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 쪽에 추가적인 베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론자나 워낙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지만, 그 회사들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단계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뭐 4공장까지 플라인업으로 차고 있고, 그 다음에 뭐 5공장, 6공장도 차례로 만들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무언가 요청을 했을 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들을 고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롯데바이오가 지금 조 단위의 돈을 투입해서 12만 리터 정도 규모의 시설을 지금 송도에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검증은 뭐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 뭐 과거의 레코드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왜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에서 TSMC가 잡았던 이 소위 그 만들어주는 시장, 네.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립을 놓쳤다라고 봐야 되는데, 적어도 제약바이오에서는 우리가 이 그립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좀 잡아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송도 땅에 아예 그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셀트리온을 좀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뭐 수급이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전혀 매력이 없어 보이지만, 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를 축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CDMO 쪽이라든지 ADC와 관련된 뭐 추가적인 모멘텀을 찾아낸다면, 기존에 좀 돈을 벌고 있었던 사업 분야 뭐 그 방향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2021년까지 무려 30%가 넘었던 압도적 마진율을 보이던 셀트리온의 마진율이 10%대로 훅 떨어진 것은 이것도 서정진 회장의 삽질이었죠. 2021년에 뭐 정부의 뭐 협력까지 받아가면서 백신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고 막 깝치면서 돌아다녔을 때, 그거를 셀트리온 주주들이 얼마나 믿고 응원해 줬습니까? 네. 그래서 임상 이상까지 믿어주다가 그게 실패되면서 그때부터 주가는 박살이 나고 실적도 박살이 나고, 현재 이 구간에서 다시 서정진 회장 등판해서 3, 4병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정진 회장이 물론 잘하는 부분, 뭐 주주환원이나 이런 거 충분히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셀트리온 주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향성과 더불어 셀트리온이 기존에 잘하고 있던 것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걸 이제는 스스로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간 뭐 조 단위로 자사주 산 거 오케이.
그다음에 뭐 7천억 정도의 자사주 소각한 것도 오케이. 근데 그것만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잘하는 바이오시밀러 이제 잘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뭔가 주가 레벨업을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